지도자 여러분, 대한민국 지도자는 물론이고 미국, 일본, 그리고 유럽, 아프리카, 중남미까지 세계 각국에서 우리말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번역을 해서 더군다나 비대칭으로 경청하시는 여러분들을 앞에 경의를 표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무래도 PPT를 통한 강연보다는 저는 대중강사니까 지금 앞에서 우리 진선배 학술원 회장님의 강의 내용 중에 철학적이고 또 이념적인 이런 내용들을 들으셨습니다. 그것을 일반 앞에 어떻게 대중화할 것인가, 특히 우리 남북 통일에 있어서 우리 한국 같은 사회 현실은 대단히 대칭적인 여러 부분에 표현해야 할 내용들이 있고 또 더군다나 코로나 팬데믹이라고는 이런 상황에서는 대중을 설득시키기라는 것이 대단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쨌든 대칭이든 비대칭이든 여러분들이 필요한 여러 가지 도구를 활용해 가지고 많은 국민들 앞에 다가올 한반도 평화에 대한 신념과 애정을 가지고 열심을 다하시면 아마 그런 때가 하늘이 반드시 우리에게 주지 않겠냐. 그래서 오늘 제가 강연할 내용은 신통일, 그러니까 신이란 개념은 영어에서 new나 또 neo라는 그런 표현들 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쓰는 신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통일입니다. 우리 한국식으로 하나님 신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통일 한국. 그 통일이 실현되면 평화가 구현돼 가지고 결국은 세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신세계죠. 그런 세계를 어떻게 우리가 실현할 것인가. 그것이 인류가 희망하는 평화고 미래 행복입니다. 그런 실현을 위한 이념은 무엇이며 비전은 무엇인가. 그걸 확실히 우리 몸에 체율화했을 때, 그래서 우리가 이루고 싶어 했던 하나님의 나라, 천일국, 에덴 동산에서 이루고 싶었던 하나님의 소원이 실현되는 그런 꿈을 실현하고자 하는 오늘의 평화 포럼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전개할 것이냐는 내용은 여러분 나름대로 자기식으로 글을 써서 표현할 수도 있고 대중강연도 있고 학자들처럼 학술 토론회를 통해서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그것은 방식은 자기식이 제일 좋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은 골격만 주어진 시간에 말씀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우선 우리 한국 입장에서는 분단이라고 하는 것, 세계에서 지금 유일한 분단 국가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이 분단을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이 문제에서부터 출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1945년 2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북에는 소련군이, 남쪽에는 미군이 들어왔습니다. 물론 소련군보다 미군은 한 달 후에 들어옵니다. 그러나 남북한에는 미소가 남한의 미군과 북한의 소련이 점령군으로 들어와요. 점령군. 그래서 결국은 북에서는 50년대 말에 소련군이 전부 철수함으로써 소위 이름하여 해방군이라는 이름을 붙였고 미국은 사실상 지금도 한반도에 남아있는 겁니다. 남쪽에. 그러니까 많은 북한을 지지하는 학자나 논객들은 대부분 한반도 분단은 미국 때문에 실현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미국만 나가버리면 북한이 말하는 조선해방, 조선혁명이 완성됐을 텐데 미국이 주둔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정부는 미국의 괴뢰 정부고 우리 국민은 미국의 식민지 생활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논리를 전개합니다. 그리고 불행히도 우리는 아직 전시 국군, 우리 국군의 작전권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여러 가지로 국제적 체면을 안 쓰죠. 이런 문제에 부딪히면 이 할 말이 맥힌다고 말이에요. 할 말이 맥혀요. 근데 현실로 보면, 자, 북하고 우리하고 경제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삶의 양식이 과연 어느 쪽이 자유롭고 어느 쪽이 민주적인가? 어느 쪽이 인간다운 삶을 살고 있는가? 한번 여러분이 다 상식적으로 비교해 보세요. 경제 차이는 뭐 6, 70배 나고 북한은 인권 자체가 자리 잡아야 할 근거가 없어요. 왜? 인권 중에 최고 인권은 생존입니다. 생존. 의식주. 밥 먹고 사는 거. 북한은 현재 지금 자기들 공화국이 무슨 자주국가인 것처럼 큰 소리 치지만 인민의 80%가 경제가 지탱이 안 돼요. 소위 사회주의가 말하는 배급 경제가 마비돼 버렸다고 말이죠. 국민에게 배급 줄 양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민들이 전부 장마당 경제에 의존합니다. 장마당 경제. 장마당은 모든 가격 결정이 장마당에 실현됩니다. 그것은 바로 시장 경제입니다. 북한도 거의 시장 경제, 자본주의 초기 단계에 들어와 있어요. 통치 행위만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분하고. 그러니까 과연 우리는 세계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10위권에 들어가는 경제대국이잖아요. G7을 넘나드는 선진국가에 진입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자유로운 나라입니까, 대한민국이. 민주주의의 가치를 충분히 향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국가가 생존하는 전략이요. 바깥 말로 우리 조선조 500년 동안 우리 조상들이 중국 같은 거대한 대륙 국가로부터 정치적 자유로울 수 있었던 것도 결국은 우리 지도층들, 군왕들의 슬기로운 지혜였던 겁니다. 거기서 한국적 가치를 실현하면서 포착을 했고 중국이란 거대한 나라에 종속되지 않았어요. 우리 미국에 종속되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슬기로운 나라입니까? 제가 한 4년 전에 중국 연변에 갔었습니다. 우리 조선족이 가지고 있는 연변 자치주의 수도죠. 거기서 소상공인들 모임에 강연 초청을 받았어요. 초청을 받고 관상에 떡 섰는데 어떤 건장한 젊은 청년이 선생, 질문 좀 받고 하십시오 그래요. 첫 번에 굉장히 긴장했습니다. 무슨 질문이요? 그랬더니 하는 소리가 분단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고 생각합니까? 이렇게 첫 질문을 던져요. 그것부터 답을 하고 강연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역으로 질문했어요.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냐고. 그랬더니 제가 앞에서 말한 대로 공화국, 소위 말하는 평양 정권은 소련군이 없는 인민정부를 세워서 소위 독립된 정부를 가졌고 우리는 미군이 주둔하면서 일일이 간섭하니까 분단이 고착되면서 아직도 해방을 못 만났지 않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당신 기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본과 기술을 어디서 가져왔어? 내가 물어봤어요. 당신이 기업을 하면 연변이라는 중국 사회에서 자기 자본 가지고 기업을 할 수가 없어요. 결국 일본이나 한국에서 기술 자본을 가져야 돼요. 기업의 CEO니까. 그래서 어디서 자본을 가져서 그랬더니 옆에 분이 쿡 찔르더니 당신 서울의 어느 기업과 합작해가지고 기업하고 있는 거 아니냐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모두 그 사람을 쳐다봐요. 평양 가서 자본과 기술을 가져올 수 있느냐 이거야. 한번 얘기해 보라고 했어요. 우리 안보를 미국과 동맹을 통해서 담보해놓고 우리 경제 발전했잖아요. 그러면서 오늘 대한민국을 일도 세웠잖아요. 일반적인 논리로만 펴서 미군과 한국이 동맹을 맺고 있으니까 그것이 자주국가가 아니라느니 또 미국의 식민지란 이런 논리를 가지고만 오늘 현실을 설명하기는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때 많은 사람이 이해를 하더라고요. 한 80명 모였는데 거의 80분이 서울 자본과 기술을 가지고 기업을 하고 있어요.
이게 대한민국이 당당한 나라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제 불안간 작전권도 환수해 올 겁니다. 자주적으로 국방을 할 수 있는 힘이 생기면 그 미국에 의존할 필요 없어요. 그러나 얼마나 이 어려운 시대에 지금도 저는 초대 대통령을 했던 이승만 대통령이 얼마나 현명한 판단을 했는가에 대해서 감동을 받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정권 생기고 일제 식민지 밑에서 아무런 준비가 없었어요. 북한은 철저하게 소련군으로부터 지원을 받았고 연안 지방에서 항일 무장 투쟁을 했던 소위 항일 연군 속에 중국 공산당 영군 속에 들어갔던 많은 군 출신들이 들어와서 정상적 군대를 만들었어요. 약 20만을. 그리고 새로운 무기 체계를 갖추고 전쟁에 임했습니다. 우리 실제로 오합조절이 한 8만 명 군대가 있었는데 미군들이 49년에 다 철수해버리고 고문단만 남겨놨기 때문에 무장 자체가 없어요. 탱크가 한 대도 없었으니까. 무슨 지휘 체계가 이루어지고 작전이 되겠습니까? 무조건 손들고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여기 다행히 메가더 사령부가 6.25 나오고 3, 4일 후에 여기 서울 밑에 바로 수원까지 와가지고 한강 대철교를 폭파한 뒤에 와서 우리 사병들의 모습을 보고 결의를 다진 거예요. 한국에 미군은 물론 유엔군 참전을 시켜야 되겠다. 그리고 트루만이 명령을 해서 미군이 들어옵니다. 만일 한국전쟁에 유엔군이 안 왔으면 우리 한국은 이미 공산화됐어요. 그때 우리 국민들의 의식은 약 80%가 사회주의를 지향했어요. 왜? 1917년 소련 혁명으로부터 고무된 공산당들에 대해서 많은 지식인들은 그것만이 해방 이로인 줄 알았으니까. 근데 그 선각자 되시는 이승만 대통령, 감옥살이 6년 동안에 26살 때 독립정신이라는 책을 썼잖아요. 그분이. 그는 벌써 공산주의를 알았어요. 그들은 철저하게 노동자 농민을 선동해가지고 무자비한 정권을 만들어서 인민을 탄압한다고. 프롤레타리아트 혁명을 성공시켜서 자기들이 생각하는 정권을 만들어가지고 인민을 억압하고 오히려 자유를 뺏어버리고 불행한 삶을 유지해 갈 수밖에 없다는 걸 이미 알았어요. 그래서 작전권을 다 미군에게 인계하고 메가더에게 주었잖아요. 당신이 지휘해보라고. 나라가 없어지는 것보다는 낫잖아요. 그리고 결국 우리를 지켜서 지금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랬더니 그분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치에 맞는 것 같은 게 고개를 숙이더라고요. 항의를 무난히 했어요. 교육이라는 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금 분단의 책임을 많은 이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주사파들, 종북주의자들은 철저하게 이승만에게 있다고 그래요. 그 근거를 어디서 찾느냐? 46년 5월 달에 이승만 대통령이 정읍에 가서 우리 정부 생기기 전에 우리는 분단된 상태에서라도 우리 정부를 가질 필요가 있다는 걸 역설했어요. 이미 공산주의 책동을 알았어요. 김일성의 조작, 위장 이론을. 그런데 최근에 소련 고르바초프 정권이 무너지고 소련 정부가 외교 문서를 공개했잖아요. 그 문서에 놀라운 사실 하나가 발견됩니다. 북한을 지휘했던 소련군 장성 스티코프라는 사람이 있어요. 소련군 계엄사령관이죠. 그분이 45년 9월 달에, 우리가 8월 달에 해방됐잖아요. 소련군은 벌써 8월 20일경에 평양을 점령하고 내려오니까 그때 스티코프가 김일성에게, 평양 계엄사령관을 맡고 있던 김일성에게 메모지 한 장을 전해줬더라고요. 그 메모지가 소련서 스티코프에게 지령한 메모지예요. 외교문서 정식으로. 거기에 최소한도 북조선 인민공화국을 만들어라고 그랬더라고요. 남쪽까지 안 내려가도 좋다, 이게 최악의 경우.
조선 해방을 논했지만 남쪽에 대해서까지 욕심내지 말고, 여러분 지금 궁금한 게 하나 있지 않습니까? 왜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에서 소련 대표가 거부권 행사를 안 했는가? 그것도 소련 정부의 정책이었어요. 스탈린은 이미 미국을 한국전쟁에다 몰아넣어놓고 유럽의 영토를 확장함으로 인해서 소련 세력을 확대하기 위해서 미국을 유엔 전선에 와 있지 못하도록 한국 전선에 묶어놓으려고 소련 대표로 하여금 거부권 행사를 못하게 한 거예요. 이 하늘이 준 우리의 기회죠. 유엔권이 안 왔다고 생각할 때 대한민국이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북한의 전략전술이 한반도에 전개됐습니까? 청와대 기습, 삼척 울진 무장공비, 잠수함 침투, 강릉에 수많은 무력 통일을 통해서 기회를 포착하려고 그랬잖아요. 그때마다 하늘이 맑았어요. 저는 문선명 한학자 총재님과 오랜 세월 동안 이 승공운동, 반공운동을 해온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대중강연도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분은 그때마다 적절한 지시를 해요. 70년 북한이 최악의 무력 토발의 기회를 포착했습니다. 왜? 경제가 남쪽에 휘둘리기 시작하니까. 75년부터 남쪽 경제가 북한을 추월하거든요. 그러니까 불안한 나머지 기회가 오지 않을까 두고, 그러니까 겨울에 만일 임진강 얼음만 얼면 반드시 남쪽을 군사적으로 통일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했어요. 그때 우리 문선명 한학자 총재님은 전 우리 조직원들에게, 통일 가정 조직원들에게 북한의 임진강 물이 얼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이미 68년 1월 달에 국제승공연합이랑 공산주의를 이론적으로 격파하지 않고는 못 이긴다고는 이론책을 써서 제가 그 당시 연수원장을 했습니다마는 100만 명을 교육시켰어요. 지도자들을, 정부의 기관 요원들을. 전국에 우리 축복가정들이 나가서 기도하면서 국민을 깨우쳤습니다. 이상하게 71년, 72년 임진강물이 얼지 않았습니다. 그거는 남침을, 무력 남침을 포기합니다. 이게 다 하나님의 섭리예요. 우리가 역사 속에서 시간을 지나놓고 보면 마치 인간들이 이 역사의 무대를 마음대로 움직이는 것 같지만, 지나놓고 깊은 심정 속에 들어가 보면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할 길이 없다 그런 얘기예요. 사실은 분단은 이미 소련의 정책 속에 북한의 김일성으로 하여금 북한 조선인민민주주의 정권만이라도 가지고 있기를 원했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미국을 다시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한국 전선에 투입시켰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나서 유럽을 침공하기 시작한 거예요. 영토를 더 넓혔다 이거예요. 폴란드까지. 다 그때 체코, 폴란드, 유고가 다 자생적으로 공산화돼 버린 거 아닙니까? 이런 사실을 우리는 엄숙해 줄 수밖에 없다 그래요. 그러니까 사실상 분단은 이승만의 단독 정부 수립이 동의이 아니고, 오히려 북한이, 소련의 전략이, 또 한국 전쟁이 오래 지속되면 중공군의 군사적 개입에 의해서 한반도라고는 전략적 요충지가 중공 손에 들어가면 소련이 구상했던 한반도 진출, 소위 그 얼음이 얼지 않는 항구의 포착이라든지 세계 전략에 시장을 준다는 생각을 소련이 임했고, 그때 태동하기 시작한 것이 중소분쟁이 되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한국 전쟁을 오래 끌고 가면 중국의 입지는 강화되고 소련의 힘이 약화되니까 아시아의 소련 전략이 무고로 돌아간다고 판단한 나머지 한국 전쟁의 휴전을 제안한 것도 소련이라 그런 말입니다. 이런 점을 여러분이 인식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분단국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섭리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섭리는 하나님의 오묘한 전략입니다. 쉽게 말하면 경우에 따른 전술이고, 그 섭리는 뭡니까? 이 한문자를 쓰면 손수변에 귀자 3개가 붙은 게 섭자입니다. 한문으로 섭자. 손수변에 귀자가 3개 붙었다 그런 얘기야. 바꿔 말하면 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되, 보통 사람은 귀가 둘이잖아요. 둘.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는 3개를 가지고 있다 그런 얘기야. 그러니까
세 개의 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손으로 받치고 들으라 그런 얘기예요. 아주 오묘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 거기에 순종해라. 분단은 섭리적으로 한민족을 갈라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모범적으로 세워야 되겠다. 섭리란 탕감 조건의 과정을 거쳐가지고, 탕감이란 뭡니까? 적은 탕감이든 일정한 탕감이든 하나님이 수리적으로 조건을 거쳐야 돼요. 마치 예수님 탄생을 우리가 애굽고역 400년이라는 역사 속에서 보고, 또 기독교가 박해를 400년간 받음으로 인해서 기독교 왕국을 건설했듯이 우리는 일제 식민지 1905년부터 45년이라는 이 40년 기간을 통해서 압축된 수리적 탕감을 거쳐서 한민족이 선택을 받습니다. 너희들이 최초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라. 그러니까 383이란 삼수, 완성수, 팔수, 재출발수, 이 분단선을 거쳐서, 우리 분단은 단순한 영토나 국민의 분단이 아닙니다. 이 가치관의 분단이에요. 종교냐 반종교, 유심론이냐 유물론, 이런 가치.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이념적, 사상적인, 정말로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가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가 얼마나 대단한 것이냐는 것은 동서통일을 여러분이 보십시오. 동서통일 89년 11월 9일 날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죠. 그보다 바로 한 달 전에 10월 7일 날 동독 공산당 창건 40주년 열병식이 있었습니다. 호네이커가 단상에 나와가지고 높이 손을 들고 동독 공산당은 영원하다고 했습니다. 망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승리했다고 했습니다. 거기 고르바초프도 참석했고 세계 27개 나라 국가 원수들이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로부터 한 달 후에 베를린 장벽이 무너져 버리잖아요. 이걸 인간 힘으로 가능합니까? 그때 콜 총리는 독일, 폴란드 바헨사하고 국제회의하고 있었습니다. 그냥 장벽이 무너졌다는 말을 듣고 콜 총리가 날라오죠. 수백 명의 기자들이 몰려옵니다. 통일이 시작됐냐고 묻습니다. 콜은 손을 흔듭니다. 통일이 그렇게 쉽냐? 한 20년 후쯤 아마 가능할는지 모르겠다. 국제사회가 그렇게 쉽게 우리 독일 통일을 허락하지 않을 거다 그랬어요. 근데 그로부터 딱 1년이 다 안 돼서 90년 10월 3일 동서독은 통일을 하잖아요. 이게 인간 힘으로 가능합니까? 콜은 작년 3월 달에 죽었습니다. 그가 남겨놓은 책은 회고록입니다. 회고록. 콜 총리 회고록. 거기에 이런 말을 남겨놨습니다. 신이, 하나님이 독일 시민들에게 통일의 문을 열어줬다는 겁니다. 근데 준비된 시민들이 그 문으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 말을 남겨놓고 저 세상으로 갔습니다. 이게 오명한 신의 섭리입니다. 한반도 통일도 결국은 신과 함께하는 통일. 지금 우리가 민주주의를 최고의 가치의 정치제도로 알지만 민주주의도 지난번에 미국 대통령 선거 보십시오. 바이든과 트럼프 사이의 갈등, 의회를 점령하고 우리가 기대했던 미국 같은 나라가 아니잖아요. 부정선거를 위해서 투쟁을 하고. 이게 민주주의 종언입니다. 민주주의는 메시아가 이 땅에 올 때까지 필요한 정치제도고, 이미 메시아 되시는, 구세주 되시는 참부모님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게 민주주의는 시대적으로 종언입니다. 여기에 반드시 필요한 정치제도는 신정주의 정치제도입니다. 신과 인간이 함께 이루는 정치. 천주주의. UPF가 존재할 이유가 여기 있으시고, 우리가 심정을 논한 심정은 하나님이 계실 수 있는 처소입니다. 처소, 성소. 그러니까 심정이 발현되는 정치제도. 이건 인간 심정의 주인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 속에 와서 섭리하시지 않는 이런 정치는 이제는 가능하지 않다, 그런 얘기입니다. 요즘 우리 대한민국에는 반통일 세력이 늘어나고 있어요. 통일을 걱정해요.
이 젊은이들을 만나서 대화를 해보면 통일을 반대하는 이유를 세 가지로 씁니다. 첫째, 혼란. 둘째가 비용. 셋째가 일자리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거 들어보면 그럴듯해요. 통일도 경제적 이익 없이는 어떤 사람도 관심을 안 갖습니다. 특히 기득층들은, 기득권들은 통일하면은 비용 제출이 많아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반대예요. 그리고 이제 통일을 반대하니까 잊어버리겠죠. 또 북한 정권이 만만치 않아요. 핵무기도 완전히 무장했겠다. 또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시대로 내려와가지고 그들의 정치 철학, 주체 철학, 주체주의, 주체 사상 아주 사람의 마음을 지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념적으로도 남쪽을 능히 극복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어요. 이게 젊은이들 가망성이 없다는 게 통일은. 해야 할 필요가 불편하지도 않고 지금 인터넷 세상에서 뭐가 불편하겠습니까? 그러면서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신라, 백제, 고구려도 한 1000년간 갈라져 살았는데 불과 한 70년 뭐가 이렇게 대단한 거냐고 이렇게들 치부해버린다 그런 얘기예요. 이제 우리는 소극적 통일론을 적극적 통일론으로 유도해내야 돼요. 섬적 분단을 이제 환경을 만들어서 하나님이 통일국가를 실현하도록 우리가 하늘을 붙들고 매달려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내재하도록 국민의 마음을 다해야 돼요. 전 세계가 도와줘야 돼요. 여러분들이 또 앞장서 주셔야 돼요. 우리 한학자 총리님이 이끌고 계시는 모든 지도자들의 클럽은 서밋이라든지 그의 종교연합 또 싱크탱크 조직이나 이런 모든 조직들은 한반도의 하나님의 나라를 천일국을 건설하기 위한 환경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언젠가 하늘이 섭리하셔요. 우리는 복귀 섭리를 확신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복귀 섭리는 인간과 신이 세상을 함께 다스리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는 책임 분담이 따라요. 그리고 역사는 반드시 선악의 투쟁을 하고 그 선악의 투쟁의 결과는 선의 승리로 끝난다는 확신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럼 북한은 종교가 자리 잡을 자리가 없잖아요. 인권이 자리 잡을 자리가 없잖아요. 인권은 하늘이 인간에게 부여한 천부적 권리인데 하늘을 부정하니 전부 자의적 판단에서 모든 사건 처리하니까 세상에 김정은이 앞에 연설하는데 안경 닦았다고 총살해버리고 졸았다고 총살해버리고 건성박수 쳤다고 박수 일일이 안 쳤다고 총살시켜버리는 그런 독재주의 체제에서 인간이 살 수 있는 공간이 있냐 그런 얘기야. 거기에 정치 수용소가 있어야 되고 탈북자가 나오는 거고 비참하니 동물도 먹을 것을 먹는데 오직 했으면 황장엽이가 남쪽으로 귀순을 했겠습니까? 황장엽이 잘 알잖아요 여러분들. 1950년 초에 모스크바 대학에 국립 모스크바 대학에 가서 철학을 공부한 사람이야. 이 사람이 북한의 사상의 모체가 되는 주체 철학의 옷을 입힌 사람입니다. 원래 북한의 주체 철학에서는 철학이나 주의가 아니었어요. 그냥 지도 이념이었지. 중소 분쟁을 보면서 자기들 스스로 살아야 되겠다 어느 편에 가담하지 않고 그러니까 정치적 자주라든지 사상의 주체라든지 국방의 좌위라든지 경제 자립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지도 지침을 생각했는데 거기에 황장엽이 53년 모스크바 대학을 졸업하고 와가지고 철학적 체계를 만들어냈다 그러니 그러니까 사실은 북한을 불행하게 만든 사람 중에 하나가 황장엽이죠. 80년 김정은이가 정권 잡으면서 주체철에도 옷을 또 하나 또 입히잖아요. 주체철학에 대하여. 근데 주체철학은 아까도 설명했습니다마는 인간은 고유한 아주 특수한 존재로 규정했잖아요. 모든 생명체들 가운데서. 그게 바로 자주의식, 창조의식, 사상의식이에요. 그게 고유하다는 게 인간에게만. 마치 인간의 우위성을 어찌 다른 것과 다르다. 마치 유교에서 유인중 모든 것 중에 인간이 최고라고는 그런 개념. 또 기독교에서 말하는 누구든지 하나님이 될 수 있다는 개념. 불교에서 말하는 처처부처 누구든지 부처가 될 수 있다는 개념을 형상화시켜가지고 인간이 모든 것의 주인이고 모든 걸 결정한다고는 대단한 철학 체계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근데 90년 중반기에 고난의 행군 기간이 왔잖아요. 300만 명씩 죽어가잖아요. 굶어가지고. 동물들, 돼지 새끼나 소 새끼는 살아있잖아요. 자의적으로 생존하니까. 근데 배급에 의존하는 사람은 죽어간다 이야. 황자비 말에 의하면 인간 중심 사상은 설 자리가 없더라는 거야. 그래서 남쪽에 내려왔다 이야. 여기서 한번 펼쳐볼까 하고. 남쪽에 내려보니까 이 남쪽 사람들은 전부 다 인간이 절대자라는 거 다 알아. 유교를 믿는 사람은 유인 중 최귀고, 제일 사람이 귀하고, 부처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부처가 될 수 있고, 기독교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과 같이 하나 될 수 있고, 하나도 인간 소외가 없다 그런 얘기야. 거기서 고민하기 시작한 것이 그러면 신은 존재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신이 존재하는가? 그건 철저한 유물론 밑에서 깔았으니까. 그래서 교회를 갔다는 거 아닙니까? 덕성여대 김모 교수의 권유로 많은 사람이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기도에 신을 부르면서, 예수님을 부르면서, 하나님을 부르면서. 근데 자기도 모르게 전율이 오고 감동이 오더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의심이 생기네. 신이 존재해야 되겠구나. 신이 없는 어떤 철학적에도 의미가 없구나. 유물론의 바탕 위에다 인간의 가치를 세운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물질적 존재인데. 근데 자기가 소련에 있을 때 50년 초에 벌써 북한에서 철학이 유물론, 유물사관이 논란을 일으켰잖아요. 논리학 구조 논쟁이라든지 특히 중요한 게 토대 결정론입니다. 여러분들 아마 공산주의 이론에 보면, 유물사관에 보면 토대가 발전하면 상부 구조가 거기에 조응한다 그랬잖아요. 상부조가 따라와. 정치, 예술, 과학, 기술, 학교 이런 모든 정신적 세계를 다루는 기관들이 물질적 토대가 발전하면, 생산력이 발전하면 조응은 따라온다 그런 얘기예요. 이것이 유물사관의 역사 발전 원동력이에요. 그런데 어째서 유물, 기계적 소위 생산력이라든지 생산력이 변해요? 과거에 철기나 석기나 이런 단순 발전에서 과학기술이 발전해가면서 기계가 발전하잖아요. 그럼 생산력이 발전한 거예요. 그러면 소위 형태가 강제로 바꿀 수는 있어요. 그러나 거기서 예술이나 정치나 과학이나 이런 것들이 조응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왜 볼쇼이 발레라고는 300년이나 되는 그 예술은 변하지 않는가? 왜 볼쇼이 발레를 관람하게 수많은 사람들 앞을 닫고 가는가? 역사 발전은 정신이라는 원동력이 최소한 어느 정도 영향을 주어서 발전하는 거지, 물질 발전에 막연하게 조응은 아니다. 이것을 벌써 50년에 소련 공산주의자들이 알아냈어요. 유물론자들이. 그래서 유명한 말이 토대 결정론 포기 그러는 거예요. 그때 제도한 것이 인간론입니다. 인간도 역사 발전에 어느 정도 조응하고 그중에 인간의 두뇌가 철저하게 발전에 영향을 준다. 이걸 황정엽이 알고 와가지고 사람 중심 사상, 사람이 주인이고 모든 걸 결정한다는 김일성 주체 사상의 핵심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 놓고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주인이라고 해놓으니까 주인은 의사결정을 자기가 할 거 아니야. 북한 사회가 혼란이 일어난다 이게. 왜 독재하냐? 왜 우리에게 자유 안 주냐? 왜 우리 남쪽처럼 민주주의 안 하냐? 정치 결사 자유가 있어야 할 거 아니냐? 이렇게 들고 나온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김정일 시대 와가지고 만들어낸 것이 유명한 수령 결정론이에요. 수령 영도론. 오직 수령만이 주체고 나머지는 전부가 주체가 아니다. 마치 뇌를 움직여서 사람이 사지박체가 움직이듯이 뇌를 움직이는 최고의 기관이 뇌수다. 그러니까 뇌수가, 수령은 뇌수고 모든 뇌는 당과 군이며 나머지 일반인들은 사지백체에 해당된다. 그러니까 뇌수가 명령하면 뇌가 작동하고 작동된 뇌에 의해서 사지백체가 일체불란하게 움직여야 된다. 그러니까 한 사람만이 사람의 중심이고 모든 것을 결정하지 다른 사람은 결정 못한다. 이런 식의 은폐된 이론을 또 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 사람은 눈만 뜨면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 이렇게 출발합니다. 그게 무슨 주체사상이야? 무슨 의식성이고 창조성이고 자주성이야? 그러니까 목표를 먼저 세우고 이론을 거기다 붙였다 이거야. 이런 모순을 그 스스로 내놓은 것이에요. 이런 점에서 우리는 앞으로 우리가 통일을 이제 해야 되는데
부정적 통일관을 긍정적 통일관으로 바꿔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통일은 우리에게 뭐냐? 이념은 하나님주의예요.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하는 통일이어야 돼요. 인간 힘으로 안 된다는 건 이미 결정했어요. 베트남의 무력 통일 얼마나 많은 희생을 치렀습니까? 여러분들이 언론 보면 베트남 역사가 잊혀졌지만 75년 4월 30일 월남공화국 폐망했죠. 약 5천만 가까운 인민이 죽었습니다. 5천만. 지금 베트남의 평균 인구의 나이가 28세입니다. 나이 든 사람은 자본주의 사상에 물들여졌다고 해서 전부 처단해버렸습니다. 얼마나 불행합니까? 전쟁을 통해서 해방한다는 것은. 그 다음에 예멘, 중동 정치협상 안 됩니다. 결국 군사적으로 통일됐습니다. 다만 독일만 흡수 통일을 한 거예요. 독일은 소독이 그만큼 철저한 준비를 했어요. 경제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근데 북한은 특수한 조직이에요. 동독에는 그런 이념체계, 사상체계가 없었어요. 근데 북한은 아까 얘기했죠. 사상체계를 가졌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 한반도에서 통일은 반드시 평화 통일이어야 돼요. 이제는 무력이나 정치 통일이 불가능해요. 이미 가치관이 달라져 버렸다 이게. 역사, 문화 다 달라졌어요. 그들은 그들만이 가지고 있는 사관이 있고 또 통사가 있어요. 전사가 있어요. 전사가 주체 사관이 있고 조선 전사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우리하고 한반도 안에서 같이 동질성을 가지고 살았지만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해 있다 그런 얘기야. 근데 그들이 핵을 가지고 군사적 위협을 하기에는 그렇게 쉽지 않아요. 미국이란 동맹관계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 한국도 거기에 준하는 군사력을 가지고 있어요. 공개되지 않았을 뿐이지. 그럼 자기들도 핵을 가지고 공격했을 때 반대급부로 핵은 다 죽는 거지. 어떤 사람이 살고 어떤 사람이 죽는 거 아니에요. 다 같이 죽는 거예요. 한반도처럼 사이즈가 적은 나라에서 함께 죽게 돼 있어요. 핵 피해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 사람 만들어 놓고 대미 협상용이나 방어용으로서 가치는 있는지 몰라도 전쟁 자체는 못해요. 결국은 평화 통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예요. 더군다나 지금 유엔이라든지 미국 같은 나라에서 핵을 좀 내려놓으라는 거 아니에요. 불가역적으로. 그러면 지금 그 사람들은 이번에 노동당 규약을 1월 달에 노동당 전원회의 8차회를 했잖아요. 거기서 노동당 규약을 전면 수정했어요. 그 전면 수정한 내용 중에 가장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할 부분이 과거에 김일성, 김정일의 신화적 정치 시대를 끝냅니다. 그러니까 김일성이 항일 투쟁에서 업적을 나타내고 뭐 김정일이가 성군 정치로 북한 통치를 위대하게 이끌고 이런 것들을 싹 삭제해버렸어요. 다만 김일성, 김정은이 시대를 수령 시대라고 해요. 수령들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앞에다 무슨 미사력으로 안 붙여 이제. 그것은 얼른 보면 보통 국가로 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김정은이가 성군 정치 다음에 들고 나온 구호가 하나 있어요. 그것이 인민대중 제일주의입니다. 그걸 일반적으로 민중주의 그래요. 근데 이번에 충북에서 자주통일 소위 동지회라는 간첩단 사건이 발표됐잖아요. 그 사건에도 보면 2017년에 벌써 민중제일주의, 우리 인민대중제일주의가 심화돼가지고 그 지도 이념으로 소위 활동을 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 간첩 사건의 특색은 뭐냐? 과거의 간첩들은 지하에 응검해서 북한으로부터 무슨 지령을 받았다든지 정치자금을 받았다 이런 식으로 나타나고 지하 조직을 하잖아요. 지금 이제 지상에서 조직을 해요. 우리 일반 조직과 똑같아요. 환경단체, 노인단체, 부인단체, 여성단체 뭐 여러 가지 단체들이 있잖아요. 인권단체 이런 거. 여기에 들어가서 합법적 소위 국민을 설득시키라는 거예요. 이상적인 국가가 온다고. 인민대중 제일주의가. 이것은 아무 겉으로는 표현이 다르지 않기 때문에 구분할 수가 없어요. 여기에 우리가 경각심이 더 커지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북한이 노리는 건 뭐냐? 남북 총선거로 가는 거예요. 평화적 통일은 뭡니까? 평화 통일은 선거를 통해서 국민이 선택한 정부를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북한이 사상과 우리 남쪽의 투익 사상이 하나님주의가 맞부딪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말하는 최고의 심장과 심장. 북한에서는 인간의 유물론적이기 때문에 인간 기관 중에 심장이 제일 높은 단위에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심장 위에다 김일성 휘장을 달고 다니는 거예요. 존엄한 존재라고 자기에게 정치적 생명, 사회적 생명을 주었다고. 그러니까 심장을 절대시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심정주의로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자는 거 아니에요. 심정은 하나님이 거주할 수 있는 장소예요. 성소.
그것과 이제 맞부딪혀서 북한의 사상, 현재로서는 북한은 이념 집단이고 우리는 이익정당이에요. 현실적인 정치 집단만 보면 도저히 불가능해요. 사상을 가진 사람과 안 가진 사람이 싸우면. 그럼 이걸 극복해야 될 우리들의 사명이 있다 이거. 우리는 역사적으로 복지 섭리 역사를 확실히 믿고 하나님의 원래 이루고자 싶어했던 하나님의 나라 에덴 동산을 만들어야 돼요. 그것이 복지의 종착역이고 하나님의 천일국이에요. 그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의 확실한 신념과 사상을 가지고 북한의 유물주의 밑에 이루어진 주체사상, 또 우리 인민대중 제일주의, 허구의 허구, 목표를 세워놓고 정치적 술수를 쓰는 거예요. 이런 이론을 가졌다 하더라도 그것을 끌어안고 갈 수 있는 하나님주의 부익사상을 바탕으로 정신무장을 하지 않고는 평화적으로 선거 잡을 때 우리가 이념적 정당을 이익정당이 이길 수 있습니까? 못 이기는 겁니다. 숫자가 많다, 경제가 오르다, 위대한 착각이에요. 그래서 빠른 시간에 국민교육을 시켜가지고 우리 통일사상으로 하나님주의로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고는 통일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확실한 신념으로 삼는 많은 지도자들이 나와서 대한민국의 통일, 하나님의 나라, 천일국의 영토를 확보해야만 세계가 평화로 가는 길입니다. 거기에 이제 우리 어머님께서 한학자 총재님이 그토록 관심 가졌던 중립화 통일도 연구할 필요가 있다. 대한민국의 지역적 요소를 보세요. 4대 강국에 들어있어요. 어느 나라도 양보를 못해요. 여기에 우리가 만일 중립화를 통해서 정치적인 관계를 지우고 스위스처럼 코스타리카처럼 오스트리아처럼 중립화 통일을 선언할 수도 있어요. 그건 국민적 합의와 국방에 어느 정도 자신을 가져야 돼요. 나라의 국익이 없이는 불가능해요. 이렇게 국론을 통합하고 북이 지향하는 유장 평화 통일론을 극복할 수 있는 확실한 신념 체계를 가질 때 하나님이 원하고 우리 참부모님이 원하시는 평소에 우리 문선명 한학과 총재님이 평생 이 나라 통일을 그토록 원하는 것은 이 땅에 선민된 한민족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놓고 그 모델을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하는 신정시대를 열어가기 위한 확실한 지표로 삼고자 하는 그런 믿음 터 위에서 있다는 걸 여러분이 아시고 오늘 마음을 모두 깊은 심정의 세계로 인도하는 데 함께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강연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